강압도 있지만은 사실은 군인들 속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충성심, 애국심, 명예, 남자다움 이런 것 자발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군대도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다 하나의 상상적인 가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자윤의 평등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허구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허구,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두 사람이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믿으면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죠. 허구가 실제, 허구적 실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하라리의 이론의 특성이자 대단히 중요한 포착이 바로 우리의 허구적 이야기를, 허구적 실제를 잡아냈고 포착했다고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또는 신의 법칙이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옛날에 왕권 신수설, 왕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무력으로 뺏었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천명으로 나를 지정해줬다라고 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잖아요. 이 천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의 상상의 가공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또 물질 세계와 결합해 있다고 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저 사진은 미국 대법원 사진이잖아요. 미국엔 법의 나라죠. 대통령도 법에 조촉되는 같이 지금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건물들, 사원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상의 질서가 우리의 욕망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잖아요. 공무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런 그 상상의 가치, 헌법, 질서 이런 걸 유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훈장을 받고 싶다. 내가 명예를 얻고 싶다. 영웅이 되고 싶다. 국가적 영웅이 되고 싶다. 국가, 영웅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상상의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명품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백을 갖고 싶다. 왜 명품이죠? 그건 태어날 때부터 명품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그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욕망을 결정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런 상상의 질서, 가치라는 거죠. 또 이 중요한 것은 상호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다들 서로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무시할래.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진짜 혼자 살아야죠. 서로 통용되는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통의 그런 가치 자체가 허구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세계를 우리가 변혁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발생이 된 것도 그거였잖아요. 기존의 자본주의와 다른 상상,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안을 내면서 기존의 행태에 대한 그 대안 질서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착입니다. 이 상상의 질서 속에서는요,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계 질서죠. 우아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안에는 서로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끼리도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차별, 편견의 요소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성은 이래야 된다. 최근에 페미니즘이 많이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만 대개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하나의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만은 그 사진을 보시면요. 저게 지금
루이 15세인가 6세 그 그림인데요. 복장을 보면 저게 지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치마도 있고 막 장식을 하고 머리도 길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성이랄지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그 안에는 그 위계 질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백인 중심의 그 가치관 속에서는 흑인들은 굉장히 열등한 것으로 전제를 하거나 또 그런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요. 심지어는 역사의 정의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정의도 그 시대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지만 인류의 그 발전 과정의 중요한 요소는 또 하나가 바로 통합입니다. 많은 그 부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0여 개의 나라로 통합이 됐잖아요. 또 지금 나라는 200여 개 됐지만 정치 체제는 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그리고 국제법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 거의 자본주의화 돼 있죠. 일부 사회주의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고 과학 논문이 한국의 과학 논문하고 아프리카의 과학 논문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기 체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는 점점 이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 하라리의 중요한 요지인데 그 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원동력이 있다. 무엇이 통합으로 이끄는가?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바로 돈, 그 다음에 제국, 종교를 그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돈은 세계 공통이죠. 지금 세계 화폐로 쓰이고 있는 것은 달러잖아요. 달러가 통하지 않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은 바로 사람들을 처음 본 사람도 협력하게 만들죠. 나하고 정치적 반대자도 협력하게 만듭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가 옛날에 그 루터의 종교개혁 그 시절에 카톨릭에서 그 면죄부를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돈 주고 사면은 천국 간다고. 근데 심지어는 창녀들도 자기 몸판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했다는 거죠. 우리 서양 속담에 머니 톡스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말해준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얘기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미국을 증오해서 9.11 테러를 했던 오사마 빈 라덴도 달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뒷돈은 다 달러로 통용이 됐고 무기를 사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인 어디라도 통할 수 있는 그 돈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정치 권력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국 돈 미국 가서 통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달러는 한국에서 통용이 되죠. 왜? 미국의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왜? 그 권력이 세죠. 미국의 힘이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비례해서 지금 위안화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하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지금 돈으로 점점 살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작용인데요. 이거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인류를 통합으로 추동시키는 원동력이 제국입니다. 제국은 우리가 뭐 중화제국, 몽골제국, 로마제국, 현재 아메리카 제국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제국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자를 쓰잖아요. 우리 말의 또 상당 부분은 한자인데 그거는 사실 중국의 문화권의 영향이죠. 또 지금은 영어를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옛날에는 과거 유교 경전으로 시험을 봤다면 지금은 영어 실력이 중요한 또 그 시험 과목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지배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의 강요당했던 언어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걸로 말하고 쓰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제국은 또 하나 제국은 그 제국을 정당화하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비전이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국은 옛날에 자유주의를 그 가치로 내세우면서 식민 지배를 많이 했잖아요. 제국주의가.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피지배조차도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지금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입을 한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제국의 가치 비전을 피지배 국가들도 수용을 하게 되면서 제국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의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국 또는 제국주의 문명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좋든 싫든. 그래서 우리가 제국의 어떤 그 나쁜 유산만 딱 도려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분간이 잘 안 되는. 우리 이미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인류를 통합하게 분야로 통합의 방향으로 이끄는 요소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되게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정을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되게 유일신에서는요 상대를 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와 그들을 분간하게 되는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라리 책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이 사람은요 우리가 휴머니즘, 인본주의도 하나의 종교의 하나라고 봅니다. 왜? 같은 하나의 허구적 이데올로기, 허구적 가치로서 사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건 종교지만 하나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이데올로기인데 그 휴머니즘, 인간주의 자체도 하나의 종교로 볼 수 있는 거죠. 신 중심 질서에서 인간 중심의 질서로 옮겨오는 요소가 바로 휴머니즘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 인간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성이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고 평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인간성의 요소를 보면은 사회주의적이고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하는 쪽이 있고 퇴화하는 쪽이 있다. 그래서 진화하는 쪽이 퇴화하는 쪽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종주의적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있죠.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인지혁명, 그 다음에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했는데 이제 과학혁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혁명 그러면 인간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면서 지식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저자는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고 오히려 무지의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의 혁명.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인간이 우리가 무식하구나, 내가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무지의 혁명이냐면요, 과학혁명 이전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 서양입니다만은 기독교 성경책에 다 나와 있다 이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원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에서 과학혁명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건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고의 전환이 있었다. 과학이라는 것은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탐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과학혁명은 무지의 혁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요, 미국의 그 $100짜리에 나오는 게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잖아요. 루스벨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 루스벨트가 아니고요, 프랭클린입니다. 이 프랭클린은요, 여러분 그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피레침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 번개가 치면은요, 이거는 신이 노한 걸로 봤잖아요. 그런데 피레침은 이게 전기작용이구나. 그러니까 피레침을 세우면은 그 번개를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신의 노여움, 신의 뜻으로 보던 것이 이제는 과학적인 원리로 대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른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생활에 더 편리와 유용성을 주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선이다. 그것이 바로 진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왔고, 그럼으로써 바로 그 중세 기독교 중심의, 여기는 물론 서양입니다,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와서 근래 과학혁명이 중요한 인류 발전의 요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순수 과학, 뭐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이렇게 나눌 것 같지만은, 과학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과학 자체로서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은 제국의 학문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순수 과학은 뭐 다른 거와 무관하게 스스로 발전하는 과학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 권력, 군사 이런 것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그 지원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과학적 발견과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또 경제, 산업, 자원의 그런 요소가 뒷받침이 돼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산복합체라는 말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1960년대 Military Industrial Complex, 그리고 군산 복합체, 군사 기술과 산업적 이해관계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세상을 위협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죠. 그걸 군산 복합체라고 그러는데, 하라리는 군산이 아니고 과학, 군산 과학 복합체가 바로 현재 세상을 이끌고 있다. 과학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근대 과학은
태생부터가 제국과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 근대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게요. 1700년대 영국이 이제 해외 그 탐사 진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양 탐사를 오래 가다 보면 오랫동안 배를 타야 되고 하면서 배멀미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 말하면 이제 괴혈병으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괴혈병. 괴혈병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나오는 병이잖아요. 근데 뱃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채식을 못하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연히 당시 영국에서 이제 귤을 먹고 나니까 그런 괴혈병이 없어지더라,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채소를 다 싣고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귤, 오렌지를 보충을 함으로써 괴혈병을 극복하게 됐다, 이런 예를 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왜 병이 생기는지, 그 원인은 뭔지라고 하는 그 과학적 연구를 국가가 뒷받침하게 되었다.